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3장 요양보 강론 중에서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파트를 가지고 개념 정리도 하고 문제풀이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요게 의사소통의 학습 목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첫 번째가 필요성과 유형을 설명한다. 두 번째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활용한다. 세 번째가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다. 여기까지가 의사소통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가 활동이 하나가 또 따로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학습 목표를 세부 단원을 가지고 마인드맵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의사소통의 여가 지원은 아까 학습 목표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고요. 그 첫 번째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정서 지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이유, 의사소통의 유형. 자, 의사소통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고 하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고. 자, 그다음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이렇게 돼서 의사소통에 듣기와 말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듣기에서는 공감, 또 말하기에서는 나전달법, 그걸 적절하게 사용해서 어떻게 말벗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 첫 번째 단원, 세부 단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을 주어줘요.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적절히 의사소통을 진행하실 건가, 그죠? 중요한 파트죠, 여기가. 그 다음 이제 여가활동 돕기예요. 여기는 여가활동의 필요성, 유형, 돕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꽃이에요, 여기가. 유형, 종류. 옛날에 참 많이 냈어요, 시험 문제를. 근데 지금은 또 한동안 뜸해요. 근데 또 뜸했다 다시 또 부활할 수 있으니까 준비는 항상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파트는, 약간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80문제의 대부분의 기준이 표준 교재 준에서 나와요. 근데 의사소통에서 실제 말하기와 듣기를 하는 사례는 교재 내용을 쓰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상황을 하나 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째 이렇게 어르신 얘기할 때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공감법으로 표현한 사람을 골라보십시오.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이런 사례 예시들이 바꿔가더라도 내가 맞춰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공감하는 방법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나 전달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현대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은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직업들이 사실 꽤나 많고, 이 의사소통의 기술이 없다면 이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점점 더. 그래서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많은 기술을 배우잖아요. 식사 돕기부터 배설 돕기. 그걸 하면서 의사소통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왜냐, 사람을 돌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설명하는 거지만 약간 잔소리긴 한데요, 이게. 근데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를 가지고 어느 분이 저한테 강사님, 한 과목만 해보실래요? 요양보호 수업 중에? 그러면 저는 단연 여기 뽑아요. 의사소통.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현대화가 앞으로 사실 미래를 갈수록 더 중요시하는 단원이 의사소통이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으면 4문제, 3문제? 요 정도밖에 출제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연구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종의 목적과 목표는 일을 잘하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나누는 이 내용들이 시험 위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요양보호사 자격 따셔서도 그 이후에서도 내가 어떻게 정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잘 할 것이냐,
그건 의사소통이 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지금을 정리하지만 내가 나중에 요양보호사를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익혀둬야 할 파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할 때,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면서 어떤 소통이 필요한 거냐? 첫 번째가 대상자나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도움이 돼요. 네, 당연하죠. 네, 말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니까. 소통 없이 친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상자에 대한 그냥 이해가 아니에요. 깊은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소통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서 또 좋은 관계.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듣기가 중요하지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적절히 표현해 줄 거냐에 따라서도 소통의 주고받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 선생님들도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나전달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타 전문직과의 어떤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도 우리가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중요하죠, 내용이요. 자, 그럼 이제 의사소통의 유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언어적 의사소통, 하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왜냐, 단어를 쓰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한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큰 재능은 언어예요, 언어. 동물은 언어가 없잖아요. 걔네는 뭐 소리를 한다든지 동작으로 설명하지만 인간인 우리는요,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어만 말하면 다 통해요, 금방. 네, 그래서 이게 언어예요. 언어가 뭐지? 어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나머지는 싹 다 비언어죠. 용모, 자세, 침묵, 말투, 뭐 표정,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크기, 실룩거림, 으쓱거림, 웃음소리, 눈물, 최고의 비언어의 무기죠. 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비언어에 속해요. 근데 우리가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어요. 메라비언 법칙. 예, 대화를 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도식표에 보시면 네, 이 언어는 7%밖에 안 돼요. 여기 노란색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전부 다 비언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그분의 비언어적인 소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많이 하는 건데, 어제 참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제 참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다는 얘기구나. 단어 속에서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 단어를 말하면서 제 얼굴이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참 즐거웠습니다는 단어를 믿으실래요? 오만 인상의 얼굴을 믿으실래요? 오만 인상의 얼굴을 믿겠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 하고 있네. 이렇게. 네. 이게 비언어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각적인 용모, 자세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크기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뭐 웃음소리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청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93%. 그다음에 이제 언어인 내용은 사실 7%밖에 해당이 안 된다. 예, 이런 의사소통의 유형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중요도를 좀 나눠본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기법이에요. 자,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양쪽을 나눠서 보시면 하나는 바람직한 태도가 있고 하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있어요. 네. 이럴 때 항상 표로다가 이렇게 나오면 뭐를 잘 기억하셔야 되냐면 둘을 비교하라나 보다. 그죠? 둘 중에 아는 게 하나 있나 보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바람직한 태도로 기억하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기억하실지는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시험 문제 사실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네,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바람직한 거와 바람직하지 않은 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그럼 이제 저는 바람직한 태도로 볼 거예요.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다양하고 생기 있는 표정, 자연스럽고 여유스러운 입모양,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예, 자세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거죠.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 예, 나한테 관심 있구나. 왜 이렇게 어깨 뒤로다가 넘기고요, 허리 넘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으면 앞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그래서 약간 기울인 자세. 그 다음에 눈 맞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중요한 건
적절한 높이, 같은 높이의 눈높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선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만 뚫어지게 계속 쳐다보면 듣는 사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적절한 시선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어조는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 네, 발음은 분명한 게 좋겠죠. 목소리는 온화하면 더 좋다고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말의 속도. 네,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발이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조금 천천히 해야지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씩 수정이 되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나와져 있는 모든 4개의 분류 중에서 바람직한 것들로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이 아니다. 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오답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요거는 좀 구별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쓰는 거냐.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라포예요, 라포. 라포라는 말이, 네, 이제 용어다 보니까 라포가 뭐지? 간단합니다. 마음의 유대. 그럼 유대가 뭐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상태를 라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의사소통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왜 이게 통해야죠. 말을 하는데 빵빵빵빵 울리듯이 공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 마음이 서로 통했을 때 의사소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경청. 네, 주의 깊게 들으며 서로가 공감하는 능력을 경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청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자가 사실 기울일 경우예요. 기울여서 귀 기울여서 듣는다. 예, 이런 말 우리가 경청이다라고 하는데 경청의 단어 뜻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 공감을 설명해 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설명 잘 못하세요. 네,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의미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공통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의 감정. 너와 나의 공통의 감정.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공통으로 똑같이 느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로 내가 가보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다가 뭐가 팍 발등에 떨어졌어요. 너 그 맞았고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처럼 가다가 내 발등에 저게 떨어졌다면 그 상황이 돼봐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돼보면 그 사람의 뭐냐면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공감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최고의 재능을 타고난 거죠. 근데 다행히도 타고나는 사람보다 얘는 노력하면서 후천적으로 익혀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기술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천만다행인 거죠. 예,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또 이제 스스로 듣는 선생님들 자가 진단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소통은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어요. 대신에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타고난 재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을 할 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말하는 상황으로 내가 가본다. 그쵸? 두 번째는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떻지?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느끼고 내 언어로다가 말을 해주는 걸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말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실 때는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시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해줘야 되고요. 비판, 네, 별로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에서 말하는 게 효과적인 말하기가 가장 기본 자세예요. 이걸 방해하는 내용들은 모든 일의 전문가다. 죄송하지만 모든 일의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만능은 없어요. 또 나 자신에겐 잘못이 없고 항상 옳다고 설명한다. 아니죠. 예, 보호받아야 생각한다. 이거 다 방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말하는 거와 방해하는 내용들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둘 중에 하나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얘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공감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데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문제를 출제원이 낸다. 예, 시험장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근데 출제위원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예시가 아닌 예시를 사용할 때죠. 예, 근데 겁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가 무섭습니까? 아니 왜요?
다 준비하고 갔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지.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개념 정리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무슨 문제를 갖다 내도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난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대상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우, 명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좀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하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랬을 때 그분의 입장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가생각을 하니까 씻어라. 그쵸? 예. 뭐 양치질해라. 이렇게 일일이 개인위생에 대해서 간섭하는 듯해서 여기까지가 대상자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자꾸 이런 잔소리라고 간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기분은 어떤가요? 성가실죠. 왜 이런 것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그래서 성가시고 화가 나셨군요. 이 상황이 감정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점점점점 여기 가죠 점점점점.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다고? 네, 그대로 얘기해주세요. 얘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잘하셨나 봐요. 그쵸? 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얘기를 왜 하시지? 그럼 좀 말을 할 때 기분이 어떨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좀 뭔가 고쳐야 될 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아픈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그분의 입장이 돼야죠.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그쵸?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자꾸 아프시니까 이게 그분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자꾸 아프면 기분이 어떨까? 힘들죠.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상황을 놓고요.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내 기분은 어땠을까? 그 상황이 됐을 때 내 기분은 어땠을까? 그 상황이 됐을 때 내 기분은 어땠을까?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날, 공감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개념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맞출 수 있다. 자신있게 가시면 돼요. 몇 번, 제가 볼 때는 10번 정도는 연습하시면 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하기의 꽃이에요. 나전달법. 사실 나전달법이 공감보다 훨씬 어려워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공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고 연습을 통해서 많이 익히는데 나전달법은 사실 많이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듣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나전달법으로 우리가 얘기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전달법은 중요한 내용을 아주 팩트 있게 딱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나전달법을 사용하실 때 머릿속에 사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탁이에요. 왜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왜 말을 하는 건지. 상대방의 행동을 바꿔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잔소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잔소리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계속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을 해서 그분의 행동을 바꿔내기 위해서 나전달법을 쓰는 거니까 부탁하는 어조여야지만 행동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일단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나를 주어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중요한 거예요. 비난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내가 느낌이 이러니까 원하는 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단계예요.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말을 한다. 그게 나한테, 그쵸? 그 상황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느낌과 함께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이게 나전달법이거든요. 자, 다음은 침묵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의 효과가 훨씬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중요한 건 딱 여기예요. 제가 이렇게 밑줄 쳤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는 거. 생각을 정리할 시간. 그래서 가끔 시간이 약이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동안에 내 안에서 수많은 들어가는 생각들이 정확한 선을 그리고 답을 찾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이 뭐지 하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다. 자, 수용. 공감하고 그렇게 헷갈리세요. 많이 틀려요, 정말. 제가, 저희 교육원 선생님들 문제도 풀어보면 그렇게 많이 틀린 데가 이거거든요. 왜냐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에 비판 없이. 그분이 하는 표현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건 수용이에요.
공감은 이거 아니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느껴서 말로 전달하는 것까지는 공감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우리는 수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별표 쳐드린 단어 위주로 요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장애가 없는 경우가 나오는 건데요. 장애가 없는 경우는 사실 볼 필요 없어요. 내지도 않아요, 문제. 장애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노인성 난청이에요. 이거를 공부하실 때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어떻게 할까요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걸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돼. 예, 이걸 뚫어지게 보란 이유가 뭐냐면 난청이 어떤 상태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알면 답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난청이라고 하는 상태를 머릿속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난청이라고 하면 듣는 게 어려운 거죠. 아, 그러면 듣는 게 어려우신 분은 어떤 상태이기에 그럴까? 그쵸? 예, 이걸 머릿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항상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해요.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줘요. 왜? 보이거든요. 다 소리만 안 들리죠?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입 모양을 보고 알아맞추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발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몸짓이나 얼굴 표정으로 전달을 도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난청이 계시니까 아마도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라고 하는 건 보청기로 들어오는 걸 입력이라고 하죠. 안 들리니까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출력이라고 하는 건 입에서 나가는 소리예요. 이거는 낮게 해주셔야지만 돼요. 예, 왜냐? 난청 갖고 계시면 본인이 안 들리시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들린다 생각해서 엄청 크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예, 출력이 낮게 했으니까 예, 조근조근 조용히 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시각장애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시각장애가 어떤 상태이지? 네,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예, 뭐 앞을 볼 수 없다고 뒤에 가서 옆에 가서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의사소통의 기본은 정면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쵸? 그 다음에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쓰실 거예요. 여기 이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말고 네,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정해서 원칙을 이렇게 정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여러분한테 안내할 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럼 따라갑니까? 못 가는 거 똑같아요. 네. 그래서 시계 방향, 뭐 11시 방향에서 좌회전합니다. 3시 방향에서 우회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설명을 해주시고 또 왼쪽과 오른쪽을 정해두면 네, 오른쪽이 이쪽 방향, 왼쪽이 저쪽 방향 이렇게 설명하실 때 방향 감각을 좀 익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체 접촉을 하셔서 먼저 말을 건네주는 거죠. 왔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 전달이 어려우시면 촉각, 직접 만져서 확인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언어장애예요. 언어장애. 사실 언어장애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책에서 다룬 언어장애는 크게 치매나 파킨슨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치매인 경우에는 단어가 막 생각이 안 나죠. 뭐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빨리빨리가 안 돼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파킨슨, 뇌졸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항상 빨리빨리 하는 속도는 이게 뇌졸중, 치매, 파킨슨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는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하지 않는다. 왜? 내가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말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알아듣고 이해가 됐어요? 예,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한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어르신이 아 하면 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 걸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을 짧게 하고도 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말하는 어려움에 힘든 사항들을 이분한테 계속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내가 어르신이 아 했는데 예 어르신하고 알아들으면 그게 여기서 설명하는 예, 아니요라고 알아들었다면 빨리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뭔가를 막 설명하고 싶은데 막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실물이나 그림판이나
문자판을 이용해서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말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잘 표현하셨다면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반드시 피드백으로 주고 가셔야지만 돼요. 자, 다음은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예요. 판단력 장애가 뭐지? 이해력 장애가 뭐지? 제가 이 단어부터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기 쓰진 않았지만 교과서에 그렇게 있어요. 판단력 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판단력 장애야. 일의 성격? 그게 뭐지? 네, 예시 하나 들까요?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치매에서 그런 거 했어요. 팔팔 끓는 된장의 뚝배기를 식탁에다 바로 올려놓으면 우리는 그냥 먹었다가는 입천장 다 데이고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 먹어야지. 이게 판단이에요. 이 일의 이유가 어떻게 발생할지를 아는 거죠. 근데 치매가 오시면 그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그냥 뚝배기 팔팔 끓는 거 갖다 놔도 입에 탁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독기에서 나왔죠. 예, 바로 식사하기에 적당한 온도로 식혀서 드려라. 이것 때문이잖아요. 네, 그게 판단력이에요. 자, 다시 점검합니다. 판단력이라 하면 일의 성격, 이 일이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력 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의 의미. 네, 우리가 단어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소통은요, 단어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저 말의 단어의 문장에서 의미하는 게 뭐야? 그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 강사잖아요. 강의를 제가 할 때요. 제 입에서 나오는 단어로 말꼬리 잡는 거 저 굉장히 싫어요. 사실 개인적으로요. 왜냐면 단어로 말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저 강사가 저 단어를 문장에서 왜 쓰는 거고 저 문장의 의미가 뭐지?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이해력이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말해봐. 저 말이 저 문장에서 만든 거야? 그런 거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흐름을 보셔야지. 네, 이 문장의 흐름이 무슨 말이야? 이거를 아는 게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이해력인데 이게 장애가 오셨으니까 저게 지금 무슨 말이지? 흐름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려운 표현 절대 쓰면 안 돼요. 쉬운 표현을 써도 지금 못 알아들을 판에 그쵸? 어려운 표현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길게 하면 안 돼요. 짧은 문장으로 다 이렇게 짧게 끊어주는 거예요. 옷을 입으셨다. 식사를 하셨다. 어르신 옷 입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거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동작에 하나씩 딱딱 끊어주듯이. 예. 그 다음에 말하다 보면 못 알아듣거든요. 조금 안에서 막 올라와요. 그렇다고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막 쓴다든지 왜 못 알아들으세요? 막 이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아이처럼 취급해서 막 반말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시면서 말하는 사람이 이 장애를 좀 이해하시면서 소통을 해주시는 거지 상대방이 그걸 쉽게 그렇죠?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말 같은 거 쓰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 쓰시면 돼요. 뭘 설명해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그쵸? 네, 그래서 실물이나 그림판이나 문자판 같은 것들을 활용하신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장애예요. 네, 주의력 결핍 장애. 자,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네, 우리 책에 선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망. 급성 질환 선망밖에 없어요. 선망일 때 주의력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집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고 어떤 충동적인 그것들을 보이는 건데, 성인도 있습니다. 아이들만 AD HD라고 해서 그거 애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인들도 있어요. 집중 제대로 못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그걸 떠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선망 대상자. 그 선망 대상자하고 대화하실 때는 이 굉장히 필요한 거 이게요. 예, 뭐냐면 이분들한테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집중을 못하니까 아까처럼 뭐 했고 그렇게 이어가시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를 해요. 왜 구체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우리도 내가 알고 좀 친하고 이런 거는 집중이 되지만 전혀 모르는 거 말하면 저게 또 무슨 소리야. 이 집중이 안 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자극. 예, 포인트입니다. 산만하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요. 다 환경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자극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게 막 산만한 환경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딱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의력 결핍 장애에서 우리가 꼭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가 남았네요. 진압력 장애. 주력이 끝이 아니네요. 6개 하나가 남았어요. 네. 진압력이 뭡니까? 네, 진압력. 네,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여기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날짜, 달력, 시계. 이게 진압력이에요. 때와 사람과 장소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옛날에는 요걸로 문장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은 밑에 걸로 내요. 네, 이거 진압력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요. 왜? 몰라요. 예,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물품에다 이름표를 붙이면 그 이름표를 보고 이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나 문자 같은 걸로 직접 적어드리는 거. 예, 이게 진압력 장애에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류일 거예요. 여가 활동의 유형. 제가 아까 여가는 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옛날에 참 많이 출제를 했어요. 거의 한 문제씩 꼭 출제를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수그러드는 추세? 간간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실제 문제 푸실 때 헷갈리는 부분 굉장히 많아요. 네, 뭐를 구분하셔야 되냐면 자, 종교 참여인 거 다 알아요. 네,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사실. 네, 그 다음에 여기 가족 중심에서는 딱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가족 소풍, 가족 대화, 외식 나들이.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 손자와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다음 중 여가 활동의 유형은 무엇인가? 예, 영화 봤으니까 사기 오락이죠. 예, 이렇게 답치면 되는데 한 번 또 생각하시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시는? 손자랑 봤다고? 아이고 그럼 가족이랑 같이 했나? 가족 중심. 틀립니다. 유형은 무엇을 했냐, 내용을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했냐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했냐 따지는 거. 무엇을 했냐.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체조나 가벼운 산책 같은 게 들어가요.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텃밭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종이접기 퍼즐. 요것도 헷갈려요. 종이접기 퍼즐 놀이를 보시고 아이고 이거 배워야 하는 거네. 자기계발. 오답입니다. 네, 책이 소일이래잖아요. 종이접기와 퍼즐은 자기계발로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딱 소일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개념들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네,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두세요, 꼭.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74번대. 그러니까는 1교시 거의 후반대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2교시 후반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네, 대상자가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짝 틀은 거죠. 예, 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왜냐면 교과서 있는 그대로 나오니까 사실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1번,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번,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번,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드릴까요? 5번,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지금 뭐냐면 약간 녹화에서 뭐가 오류가 생겼어요. 어디서 끊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제가 다시 녹화 중 버튼을 눌렀는데, 5번. 그쵸? 네, 5번. 그 사람이 참 일을 잘했네요. 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대로 공감을 해주시면 돼요.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내지는 아주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사실요, 잘 공감이 이해가 안 되시면요. 그냥 5개 문장 중에서요. 가장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는 입장 한번 바꿔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대상자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얘기했을 때 어떨 때 내 기분이 제일 좋지? 예, 이렇게 찾으시면 다 보여요. 예, 5번 같이 얘기해주면 기분 제일 좋잖아요. 나머지는 살짝 기분 나빠지죠? 예, 그렇게 답을 찾으셔도 무난히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75번 문제예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자,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점점점점점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야. 요양보호사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죠. 자, 1번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번 청국장찌개 실증 나셨어요. 3번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번 청국장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9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5번입니다. 그렇죠. 나전달법. 나전달법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말해라. 그렇죠? 네. 청국장찌개를 안 드신 거야. 이게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상황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걱정스럽잖아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
어르신 좋아하는 성장찌개가 나왔는데 식사를 안 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의 기분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어렵지 않아요. 예, 모르겠다. 그 입장 바꿔요. 입장 바꿔서 저 요양보호사 나한테 뭐라고 말했을 때 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네, 5번입니다. 예, 의사소통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장 한 번만 바꿔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듣는다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을 때 내 기분이 덜 속상할까?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사실 정답이 금방 보일 거예요. 자, 이제 7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번, 네, 아니요,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번,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번,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번,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톤이 높거나 큰 소리를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그쵸? 네. 그 다음에 2번 맞죠? 네, 아니요로. 왜요? 막 이런. 네, 지금 잠깐 멈춘 게 뭐냐면, 네, 순간 움찔했어요. 네, 왜 움찔했냐면, 이거 치매 대상자인데? 아마 치매의 대상자 돕기에서 제가 요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갖고 온 건 뭐냐면, 네, 이게 실수일 수도 있는데 실수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치매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치매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치매와 의사소통을 사실 이렇게 합쳐서 내는 문제들도 종종 있거든요. 네, 지금 1번 같은 경우도 1번의 보기 같은 경우가 치매 의사소통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의사소통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출제원들이 문제 내는 걸 보면 의사소통하고 치매를 이렇게 접합시켜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76번을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지금 순간 음질적으로 나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순간 막 들었는데 네, 아니에요. 한 번 더 다지게 하려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 안 되는 거. 네, 아니요로. 치매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왜라는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긍정형 질문, 부정형 질문, 긍정을 쓰시는 거고. 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치매하고 또 이제 의사소통하고 연결하셔서 한 번 더 복습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지금 사실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 거거든요. 문제도 풀고요. 조금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 40분 안에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의사소통 여가지원 정리를 해봤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야 되니까, 그쵸? 네, 우리의 만남이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아마도 5월 시험 보시는 날까지는 네, 이 속도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에 2개 정도는 업로드를 할 거고요. 사실 막판에 가가지고 막 모자르면요, 일주일에 3개도 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거든요. 자, 오늘도 공부하냐고 많이 애쓰셨고요. 이거 듣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항상 밑에 블로그 주소 남겨놓으니까요. 그쪽에 들어가셔서 이 PPT 자료들은 제 블로그 안에 사실 다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크랩을 하셔가지고 네, 저장하셔서 핸드폰 갤러리에다 놓고 이렇게 넘기면서 좀 복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를 들으실 때 그 화면을 같이 놓고 들어주시면 네, 그러면 아마도 좋은 자료다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는 무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